자, 435페이지 객관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35 1번 문제.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물었고요. 1.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개공이 중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개공이 중개를 하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집니까? 개공에게 의무가 생기니까요. 둘 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2.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자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3.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까? 예. 4.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 금액, 거래 가격 같은 얘기입니다. 잘못 기재된 경우에 지금 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와 같이 돈과 관련된 것은 정정할 수 있다 OX, X. 돈과 관련된 거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죠. 돈과 관련된 거는 변경이 가능한 거지 정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5.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거래 가격 및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계약일이 들어가야 되나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기 신고서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좀 치시고요. 이렇게 이제 나오면 뭐를 이해하시면 되게 간단하냐면 우리가 신고를 할 때 거래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가 첨부가 되나요? 아니면 첨부되지 않나요? 첨부한다는 얘기 우리 못 들었잖아요. 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거든요. 중요합니다.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우리가 가져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가져가니까 야 그러면 계약일이 며칠인지 계약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약서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계약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언제 계약했는지, 그렇죠? 누구랑 누가 계약을 했는지, 뭘 계약했는지,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중도금, 잔금 언제 주고 받았는지 다 일일이 써야 돼? 안 써도 돼? 다 써야죠. 그걸 안 쓰면 신고할 내용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문제 옳은 것 1번.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는 이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틀렸죠. 왜냐면 시도지사한테 뭐 하려고 내보여요? 누구한테 내보이면 돼? 시, 군, 구, 혹은 신고관청 해도 좋고요. 3.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죠. 그럼 어떻게? 1인이 제출을 하는 거죠. 다만 뭐는 공동으로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은 같이 하고요. 4. 전자문서에 한 신고의 경우 전자문서라고 했죠. 그죠? 그 전자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 거래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대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전자적인 것을 대리할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대리할 수 없어요. 전자적인 것은 일체 대리가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왜 안 되겠습니까? 되지. 할머니가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은 거예요. 80 잡수신 할머니가.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누구 카드로? 아니 할머니 카드로. 할머니 카드 있으시잖아요. 할머니 카드로 사는데 할머니가 눈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걸 시켰어? 손녀한테. 그럼 손녀한테 그걸 입력을 해서 산 거야. 그거는 그 옷 파는 쇼핑몰 회사에서는 누가 산 걸로 간주? 할머니가.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면 대리로 쇼핑하는 게 돼, 안 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자적인 건 대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 없다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없다가 아니라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예, 근데 가서 하는 신고는 대리가 가능합니까? 예,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방문 신고만 대리가 되고요. 5번에 그걸 똑같이 한번 다시 물었는데 읽어볼게요. 개공이 신고 의무자인 경우에 소공이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한 신고를 할 수 있다. OX, X. 똑같은 말이잖아요. 대리라는 단어랑 전자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이거는 앞뒤 바꿔도 안 되는 겁니다. 자, 3번.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은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에 관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1번이 맞네요. 자, 2번. 개공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공동 중개할 수 있죠.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하면 돼요? 아니면 공동 신고한 모든 개공이 다 들어가야 돼? 모든 개공이 다 들어가야 돼요. 왜? 모든 개공이 의무자니까. 만약에 10명의 개공이 공동 중개했으면요. 10명 다. 예. 그럼 만약에 10명이 좀 하는 게 좀 그러니까 그 중에 9명만 하고 1명은 바빠서 빠졌대. 그럼 한 명 바쁜 사람 빠진 사람은 어떻게 돼? 500과태료. 왜 500과태료? 무신고. 무신고에 대한 제재. 예. 그래서 무조건 다 공동으로 전원 다 해야 되고요. 3번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한 때 아까 우리 봤던 부분인데 임목을 생각해 보시면 돼. 자, 임목은 중개대상물 범위에 들어갑니까? 예.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X. 4.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 계약을 중개한 개공의 위임을 받은 소공이 대행할 수 없다. 아니고 있다. 이때 소공은 뭐만 가져가면 된다고? 신분증. 5.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토지. 예.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는 별도로 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예.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는 면제.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개공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제 이게 4번 문제가 이제 그 신고서에 관한 문제거든요. 신고서에 관한 문제들도 잘 나오는 편인데 일단 뭐 오늘 신고서를 본 적은 없지만 한번 좀 보죠.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매수가 3명이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몇 분의 몇씩 사는 건지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야 되잖아. 몇 분의 몇으로 사는 건지 그 공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 지분에 대한 그 비율을 표시한 부분을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죠? 정정도 할 수 있고 변경도 나중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니까. 이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일 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토지는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토지의 종류가 몇 개가 있죠? 28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목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뭘 물어보는지 파악을 못했어요? 예. 그렇게 물어봐야 돼. 제가 거지같이 물어봤네. 예. 자, 그러면 지목은 몇 개죠? 28개. 그 말의 의미가 토지의 종류가 28개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말해. 그럼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개? 안 세봤어요? 예. 29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축물의 종류가 29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관청에서 무슨 건물을 중개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택을 했는지, 공장을 했는지, 상가를 했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그거 적으라 이거야. 적어줘야지. 3.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물의 경우에, 요 3번 문항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면적을 적을 때는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 같으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쉽죠? 아파트. 예, 그럼 아파트면 뭐를 적으면 되겠어요? 전용 면적. 우리가 공용 면적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잖아. 내 것도 아닌데. 그럼 아파트는 즉 집합 건물의 경우는 뭐만 적어? 전용 면적. 그러면 단독 건물이면요. 단독 건축물이면 연면적. 전체 내가 다 쓰는 거니까 단독 건축물은 연면적 적고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만 적는다. 근데 3번에 뭐라고 했냐면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용 면적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저 사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그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전에 그거 페인트 할 때 주민들한테 그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남자들은 좀 이렇게 칙칙한 회색 같은 거 선호했는데 여자들은 막 산뜻한 오렌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오렌지색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멀리서 봐도 막 무슨 그 유치원 건물처럼 예, 그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난 거야. 왜 싸움이 났냐면 남자들은 이게 뭐냐고 이게 아파트가 이게 집이 뭐냐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뭐라고 이쁘기만 하고 뭐 그러냐고 막. 예,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는. 아무튼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아파트가 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예, 그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예. 근데 아무튼 뭐 멀리서 봐도 하여튼 유치원 건물 같아요. 예. 막 꽃도 그려놓고 막 그랬더라고. 막 이렇게 꽃도. 예.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누가 봐도 저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유치원 건물 같아요. 자, 4번. 예,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난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땅이 있고요. 여기 이제 집이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뭐 가령 단독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안에 지금 몇 개 부동산이 있는 거죠? 2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개? 토지 한 개, 건축물 한 개,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같이 거래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네, 이렇게 뭐 2개 이상의 이제 그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토지 얼마, 뭐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이제 적어요. 그런데 요거가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난이 있고 총 거래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교재로 몇 페이지를 좀 잠깐 몇 페이지? 422페이지. 422페이지 오시면 거기 그 신고서 있잖아요. 거기 8번에 보니까 물건별 거래가격란 있죠, 그죠? 그게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물건별 거래가격란을 적는 거니까 이건 각각 적는 게 맞겠습니까? 예. 근데 9번에 보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총 실거래 가격, 전체 가격을 적는 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합계를 적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8번과 9번을 적는 방식이 다른데, 그러니까 총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적고, 합계 적고, 총자 빠지면 각각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이것도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항목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뒤로 오셔가지고요. 437페이지, 5번. 개공의 인적사항 및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누가 신고할 때는요. 개공이 신고할 때는 당연히 그거 기재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개공이 작성하는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개공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5번 틀린 거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를 세자로 뭐라고 줄인다 그랬죠? 입주권. 예, 입주권 매매계약도 신고해야 됩니까? 그럼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몇 개 보지도 않았는데 이 2번 문항은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는 건 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지.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왜 그런지. 3번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역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어떻게 발급한다고? 지체 없이 발급하고. 그 신고 필증의 용도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등기랑 명의 변경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러죠.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거. 4.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은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함정 하나 걸렸네요. 뭐가 함정이에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함정이네. 그치? 예. 뭐 소재지 관할? 물건 소재지. 사무소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 자, 강동구 개공이 하남시 토지를 중개했대. 강동구 개공이 하남시 토지를 중개했대. 그럴 수 있죠? 신고 어디 있다? 하남시청에 하는 거지. 그 강동구에다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과세는 누가 해? 하남시에서 하니까 과세관청이 알아야지. 강동구청장은 상관도 없는데. 5.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공의 위임을 받은 소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제출 대행 가능할 수 있는데 대신 방법은 어떤 방법만? 방문 신고만. 전자적인 방법은 대행이 안 된다 그랬고요. 자, 뒷장 넘기시고 6번. 역시 이제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 문제예요. 예, 틀린 거 1번. 거래신고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라고 했는데 그 거래규제 이용제한에다가 밑줄 한번만 잡을게요. 거래규제 이용제한에다 밑줄을 한번 잡고 그 거래규제 이용제한은 누가 누구에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거죠? 관이. 예, 관이. 예, 누구한테? 민에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민이 신고를 관한테 그걸 한대. 이상한 거잖아요. 뭐를? 거래규제 이용제한을 얘가 잘 알지 얘가 어떻게 알아?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얘가 또 신고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거래규제 이용제한은 누가 알면 되는 거야? 관이. 예, 우리는 그냥 그거를 당하는 입장인데 네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 그럼 뭐 하려고 신고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관이 더 잘하는 거지. 관이 더 잘하는 걸 뭐 하려고 신고해? 그럼 우리는 뭘 신고할 거냐면 관이 모르는 걸 신고해야지. 뭘 몰라? 관은? 응? 저거 빼고 다 몰라. 예, 예. 왜 모르냐면 뭘 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누구랑 누가 했는지도 몰라. 얼마에 했는지 몰라. 모르잖아. 저거 빼고 다 모르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신고할 거예요. 2번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한 후에 해당 부동산의 거래계약이 해제가 됐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해제된 거. 당사자 또는 개공이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거기 마지막에 어미가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해제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뭐 내면 되고, 과태료 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뭐. 예. 그러니까 꼭 해라 의무는 아닌 거예요. 자, 3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그러니까 중개했다는 얘기죠. 개공의 인적사항과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관청이 이거 몰라? 개공이 어떤 개공이 중개했는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이제 어떤 개공이 중개했는지 알려주는 게 당연히 맞고. 4.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공급계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 채색을 좀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 맨 끝에 가보면 무슨 세라는 말이 나와요. 부가가치세 있죠? 거기도 채색해 주실 거고요. 자, 그렇게 하고 상단 여백에다가 요 얘기를 하나 좀 적어 놔 볼게요. 이제 우리가 땅이 있고요.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뭐 6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6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걸 건설사가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해서 이걸 이제 분양받은 사람한테 계약을 하죠. 예, 이걸 무슨 계약이라 그래? 건설회사하고 건설사하고 분양자하고 계약하는 걸 뭐라 그래? 공급계약이라고 하죠. 이거를 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급계약은 새 거예요? 중고예요? 새 거한테만 붙이는 게 공급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공급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
공급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없던 거를 만들어낸 건가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한 거예요? 예. 그러면 건설사는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를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걸 부가가치라고 그래. 없던 거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붙어? 예. 왜? 부가가치를 창출해냈으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라는 세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이 내는 게 아니야. 그거를 소비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부가가치를 쓰는 사람이, 만끽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야. 신기하지? 예.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야? 건설사가 분양자한테 과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가 최종 소비자한테 과세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과세가 마치 누가 과세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 건설사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건설사가 걷어. 그래서 몇 퍼센트를 걷어. 10%를 다 걷어. 이거 분양받은 애들한테 해가지고 10%를 국가에 내는 세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과세하는데 이 국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과세하지만 얘네들이 이거를 징수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예. 사인이 이제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무슨 권리를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분양권을. 자, 얘가 분양을 받았잖아.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그럼 이 분양권을 팔을 수 있나? 예. 말하자면 양수인한테 양수인한테? 분양권 양수인한테 이걸 팔아.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해? 매매 계약, 전매 계약. 전매 계약이라 그래요. 왜? 등기하기 전에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계약이요? 전매 계약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최초 분양자는 자기가 부가가치세 낸 거 있잖아. 자기가 이 부가가치를 최종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러면 부가가치세 낼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또 붙여. 결국에 이거는 내는 거는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한 번만 내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얘가 그냥 갖는 거야. 이렇게. 예. 이걸 걷어서. 근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왜 붙냐면 얘가 내야 돼. 최종 소비자니까. 그러면 국가는 몇 번만 과세하는 거야? 한 번만. 그러니까 얘는 이걸 그냥 갖는 거야. 얘가 갖고 얘가 최종적으로 국가에 내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또 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뭐에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에만 과세가 돼요.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 예, 이거를. 예.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다니까? 이게 나왔잖아, 28회 시험에.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꼭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작년에.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양수인이 잔금 치르고, 그죠? 2년 살다가 팔을 수 있어, 없어요? 팔 수 있지. 이제 매매 계약이지, 이때는요. 자, 그럼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이때는 안 붙어요. 왜 안 붙어요? 예? 이거는 이제 중고라서 그래. 그러니까 중고라는 게 뭐야? 부가가치가 더 이상은 창출되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그럼 정리해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뭐에만 붙어?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에만 붙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4번은 공급계약이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예요. 포함된 금액을 적는 게 맞습니다. 5번. 제가 이걸 왜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이거를 설명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하림에 근무했다고 얘기했나요? 예. 그래서 닭 때문에 이거를 닭 있잖아, 닭. 예, 닭 때문에 이거를 한 몇 개월을 공부를 한 거야. 이걸 이제 국세청 애들하고 싸우느라고. 예. 왜 싸웠냐면 하림에서 닭을 이 체인점에 공급을 할 때, 체인점 본사에 공급할 때 생닭을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닭을 약간 뭐해?
가공을 어떻게 할까요? 자르는 건 상관없어. 자르는 건 부가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냥 단순히 자른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털 뽑는 것도 그게 무슨 부가가치가 있어. 털을 뽑는 게 무슨 부가가치가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포장 말고, 염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닭을 튀기면 맛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금물에 담궈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튀기면 약간 짭짤하고 맛있잖아. 아니, 생닭 아니야. 염지닭을 보내요. 아니야. 그러니까, 체인점에 납품할 때, 그러니까 체인점 본사에 뭐 예를 들어서 5만 마리를 납품한다 그러면 염지닭을 납품해야 돼. 생닭을 누가 그걸 사겠어? 그냥 튀겨놓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약간 염지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 들이닥쳐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야. 회사가 이제 문 닫을 판이야. 왜 문 닫을 판이냐면 이게 생닭 하나 잡아가지고 납품할 때 한 뭐 2,000원에서 2,000 한 뭐 7, 800원 요 정도 사이인데 거기에 200원에서 270만 원까지가 붙는 거야. 한 마리당. 그럼 엄청난 게 되지. 그럼 그걸 누가 내야 되겠어? 소비자가 내야 되는데 그럼 닭값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최초 공장에서부터 납품할 때 부가세가 붙어버리면 계속 연쇄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게 그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에 지금 이게 사활에 걸린 문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할인 기획팀에 있을 때인데 기획팀장을 할 때였습니다. 팀원이 아니고 팀장을 할 때인데 이제 그 할인 그 회장이 특명히 내려온 거야.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건 하지 말고 너 이것만 공부해. 이것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나라 책, 외국 책 전부 뒤져봐가지고 아무튼 이 부가가치세가 뭔가. 근데 제가 처음 아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뭐가?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알은 거야. 이거 공부할 때. 그러니까 서양에는 부가가치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처음 알은 거지. 아니 없어 외국에는 이게 우리나라만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이제 저기가 있지 이제 그 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팁이 있는 거지 부가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보면 뭐 어떻게 이제 국세청에다라고 싸웠냐면 이렇게 싸운 거예요. 가공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과세를 하려고 한 거야. 이제 그 국세청에서는. 그런데 이제 한림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래 가공하는 거 맞아. 가공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소금물에 담그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생닭도 자연이잖아요. 소금도 자연이야. 물도 자연이야. 그럼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섞인 건데 그걸 부가가치가 어떻게 생성이 된 거냐. 그걸 증명을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할인에서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했냐. 그걸 증명을 못한 거야. 국세청에서. 아니 바보가 아니고 그걸 대처를 잘한 거지. 왜냐하면 다 자연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흰 우유 있잖아요. 흰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없거든요. 근데 바나나 우유나 초코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왜 붙어? 그게 가공이 들어가죠. 착신료 같은 게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안 들어가고 바나나 이제 그 향이 나는 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사실 고백하는 건데 이거 부가가치세 붙이는 게 맞아. 자, 왜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게 맞냐면요. 염지할 때 소금물만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속인 거야. 그 국세청 애들이 모른 거지. 그 염지할 때 소금만 들어가면 맛이 없어 또. 그래서 다른 것도 들어가. 그건 비밀이야. 그거는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향신료 같은 게 섞여서 들어가요. 이제 그거를 또 할인은 특별하게 인젝션이라고 해가지고 소금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 주사 어떻게 알았어? 봤어? 주사에다가 넣어가지고요. 그 닭을 주사를 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젝션이라 해서 쫙 이렇게 주사를 딱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염지액이 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초기에는 소금물에다 담궜었거든 실제로. 근데 너무나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어떤 놈은 짜고 어떤 놈은 안 짜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인젝션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염지물을 넣어주는 건데 거기 안에 맛이 이렇게 좀 생기는 뭐 이런 향신료 같은 게 좀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부가세 붙이는 게 맞아. 그래서 그 국세청 애들이 사실 이거 부과하는 게 맞는데, 그건 속인 거지. 근데 지금까지 부가세를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생닭에다가. 모르는 거지, 뭐, 이제. 뭘 봐?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하림 직원도 아닌데 뭐, 나온 지 10년도 넘었는데 뭐, 편집 안 해도 돼.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하림 직원이 아니니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게 사실을 맞아. 왜냐면 소금만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상관없죠. 근데 이게 부가세가 붙으면 우리가 또 손해인 거지, 사실은. 왜요? 올라가, 닭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부가가치세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냥 애우셔도 되고요. 부가세는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에만 붙는다고?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에만 붙어요. 자,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이거 또 나왔네요. 건축물의 면적이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뭔 면적? 전용 면적. 그러니까 나머지 그 밖의 건축물에는 연면적. 이렇게 이제 적는 거 맞습니다. 7번.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었는데 기억번. 입주권의 매매의 경우에는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에게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입주권을 매매한다는 게 말 그대로 매매예요, 아니면 전매예요? 전매. 그러니까 이거 전매 계약으로 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를 포함해서 적어야 되겠어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적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입주권은 등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고. 니은. 거래금액란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어떻게 적는다고? 각각. 대신 무슨 단어 붙으면? 총자가 붙으면 합산, 없으면 각각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은번 맞았습니까? 네. 디귿 종전부동산은 그거에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칠판 잠깐 봐주시고.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가 있는데, 분양권은 뭐를 넣어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통장 넣어서, 통장을 넣어서 분양을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이 된 지위를 뭐라 그래? 분양권이라고 하죠. 근데 입주권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뭐가 있고요. 건축물이나 또는 뭐나 토지나 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말하자면 뭘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건물을 주겠다, 새로운 주택을 주겠다, 이런 어떤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시행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계약 같은 거를 하게 되고, 이 계약해 놓은 거를 입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건축물은 분양권에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기존 건축물은 입주권에만 있는 거죠. 입주권. 그럼 여기서 이제 종전부동산이라는 게 기존의 원래 거를 얘기하는 건데, 입주권 경우에만 작성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거는 뭐에는 기존 건축물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분양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통장 넣어서 받은 거니까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리얼.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약 내용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그 말은 조건이나 기한이 없으면 안 적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대신 있을 때 아니면 없을 때, 있을 때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6-2페이지 그 프린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 잠깐 좀 확인해 드리면 6-2페이지 노마자 3번 박스, 맨 밑에 박스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쪽에 보면 6번 항목 있잖아요. 6번이죠?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그 다음에 있는 경우에, 자 오른쪽에도 보면 8번도 한번 똑같이 읽어볼게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뭐 한다고? 있는 경우에만. 그럼 있을 때만 적고, 없을 때는. 못 적는 거지 뭐 그런 거 없으면 못 적는 거. 예,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이제 프린트 오셔서, 6-3페이지, 노마자 5번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신고제도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허가제까지.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 신고, 뭐 허가 뭐 이렇게 받는 제도인데,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사후에 뭐를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예, 사후에 신고를 하거나, 사전에 뭐를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뭐 둘 중에 예, 하나인데, 사후 신고, 사전 허가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사후 신고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부동산이야. 근데 밑에 사전 허가를 받아서 취득하는 건 토지만이에요. 거기 토지만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신고제는 다시 세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계약 외, 계속 보유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데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근데 이거 신고 안 하면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비고에 보니까 대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뭐로 취득했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 매매와 공급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데 이유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는 면제되니까. 그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6월 안에. 그리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 100. 그다음에 비고에 보니까 상속, 경매, 판결 뭐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계약 외의 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속, 경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산점, 그러니까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은 언제?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 언제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월. 그 다음에 경매에서의 취득일은 언제죠? 대금 완납일이 되는 거죠. 그 두 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계속보유라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이었는데 뭐로 바뀌는 거예요? 국적이 바뀌어버리는 뭐 그런 경우. 그러면 국적 바뀐 날로부터 얼마 안에 6월 안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사전허가제가 있는데 사전허가제는 토지만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사전허가제니까 사전에 뭐 받고 허가 받고 계약 취득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지연. 예, 그리고 처벌은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얼마에 얼마? 2년에 2천.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2년에 2천. 질문. 2년 2천은 한국 사람 아니면 외국인만 받는 제재입니다. 외국 애들만 받는 제재가 2년 2천이다. 그리고 비고에 보니까 군, 문, 생, 야 이렇게 네 가지 구역이 있죠. 군, 문, 생, 야. 군은 뭐죠? 군사시설 보호. 문은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생태와 경관보존지역. 야는 뭐죠?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 거기 안에 있는 토지는 면적 불문하고 사전에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뭐 이런 얘기죠. 자, 문제 내려갈게요. 외국인 등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까? 그럼요. 단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는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그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허가 간청은 허가구역 내 토지에 허가 신청 시 구역이나 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즉 군문생야의 어떤 구역의 지정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목적은 그냥 말 붙이면 되지 뭐.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 뭐. 그런데 그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면 15일 안에 허가를 해주는 게 맞다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인 외국인 등의 입장에서는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거기다 채색 한번 하시고요. 뭐 했다고? 못 받았대. 뭐를 못 받았대? 허가를 못 받았대. 불허가를 못 받았대. 둘 다 아무것도 못 받았다면 그러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본다. 아니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받지 못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은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밑에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는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구역과 중복되면, 그러니까 군문생야 구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는 면제되고, 외국인 허가 면제되고, 반대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된다. 그러니까 상호 면제가 되는 거죠. 상호이제, 상호 면제. 그 문제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외국인 허가구역이 중복될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받는 것이지 둘 다 받는 건 아니다. 자, 밑에 외국인 등의 취득 및 보유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분기 종료일로부터 한 달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다만 이제 특별자치시장, 우리나라에서 특별자치시장이 누구밖에 없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누구한테 제출하래? 국장한테 제출하고,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 국장한테 제출한다. 아까 5입니다. 맞고,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얼마나 자주 국장한테 보고가 돼야 되지? 매월 한 번. 근데 외국인들이 취득하는 건 매월은 아니고 얼마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한 번? 매월 한 번씩 국장한테 보고가 되고,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얼마나 자주? 분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이라는 건 뭔 뜻이야? 3달에 한 번. 뭐 이런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450페이지 오시면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450페이지 1. 외국인은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 경매, 공매로 토지 취득 가능합니까? 예. 근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경매하고 공매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60일이 아니고 6월 안에 신고를 해야지. 2.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이 됐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국적 변경, 그죠? 계속 보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안에? 6월 안에. 이것도 계속 보유니까 6월 안에 신고하면 되겠고. 3. 외국인이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권리 취득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거래계약 효력 자체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면, 신고제는 언제 하는 거지, 신고가? 계약 이후에, 계약 전에, 후에. 예,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계약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허가는 언제 하는 게 허가지? 계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으면 계약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하고는 달리 그 계약의 효력 자체는 부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은 거하고는 다르다. 예, 그런 얘기, 당연한 얘기죠. 오른쪽에 1번 문제 451페이지 용어인 외국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모두를 가진 복수 국적자는 외국인이에요? 내국인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국적하고 외국 국적을 일단 다 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냐면, 한국 아버지하고 한국 어머니가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자식의 국적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버지하고 한국 어머니니까 미국 가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 아기는 무슨 국적을 자동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는 거야. 근데 미국은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낳는지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낳았어, 얘가?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무슨 국적도 당연히 취득해. 미국 국적. 그럼 이게 복수 국적이 되는 거죠. 연예인들은 아기를 무조건 미국 가서 낳잖아. 왜 미국 가서 낳는? 응? 여차하면 튀려고?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군대 안 보내려고. 있는 집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괌이나 이런 데도 미국령이니까 그런 데 가서 나면 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건데, 그 아이가, 여자애는 계속 가능한데 남자애는 그게 20살인가 21살까지 결정을 해야 돼. 그 둘 중에 하나. 예, 이렇게 군대 때문에. 예.
아무튼 뭐 그렇고, 그럼 복수 국적자는 한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지.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문제 내려갈게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거 1번. 외국인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토지. 그럼 이거 사전 허가 받아야 되네? 허가 받는 거 맞고. 2.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허가구역이잖아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예, 옆으로 화살표하고. 이게 무슨 무효? 확정적, 유동적? 확정적 무효입니다. 왜 확정적 무효일까요? 허가 없이 받았으니, 허가 없이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유동적 무효는 언제 붙이는 말이에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이, 그치? 예. 허가 없다 이런 무조건 확정적 무효. 처벌도 합니까? 예. 몇 년 몇 천? 외국인이니까 조금 전에 2년에 2천. 예. 처벌도 받고 확정적 무효에다가. 3번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하여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당연히 60일 안에 해야죠. 뭐. 이거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취득신고는 면제하잖아요. 4.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면 얼마에 얼마? 2년에 2천이니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거 맞죠? 5. 외국인이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취득 신고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며칠짜리, 몇 월짜리. 60일짜리, 6월짜리. 자, 그럼 60일짜리 안 하면 과태료 60일짜리 안 하면 과태료 300. 6월짜리 안 하면 100. 근데 그게 과태료지 벌금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과태료의 대상이 되죠. 거기 밑에 여백에다 이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뭐랑 뭐는 완전히 달라요. 벌금형과 과태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행정 형벌이고 얘는 질서벌이니까 전혀 다르고. 얘 전과 있나요? 전과 남아 전과? 예, 전과 남습니다. 얘는 전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금 100만 원 받을래? 과태료 1000만 원 받을래? 선택해 보세요. 과태료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야 돼. 왜? 이거는 전과가 안 남는 거야. 예, 한국 사회에서 전과가 있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예, 뭐든 안 되거든, 뭐든. 자, 잠시 쉬었답니다.